안녕하세요. 저는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입니다. 귀로 듣는 책 그 두 번째 이야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1-31부터입니다. 생존을 위해 군중 속으로. 수용소에서는 자기 목숨이나 친한 친구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와 관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었다는 얘기를 이미 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가 희생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위협하고 또 그것을 의욕 속으로 내던져버린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닌 가치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계. 인간의 의지를 박탈하고 그를 단지 처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세계. 이런 세계에서 개인의 자아는 끝내 그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이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 마음을 지니고 내적인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거대한 군중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한다. 존재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양떼처럼 무리지어 다니게 된다. 때로는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로, 때로는 함께 몰려다니다가 때로는 서로 떨어져 다니는. 그런데 비록 수는 적지만 매우 위험한 무리들이 사방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무리들은 고문을 하는 것과 남을 괴롭히는 방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함을 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대며 무리를 뒤에서 앞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양떼인 우리들은 오로지 두 가지 생각만 한다.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개들을 피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때를 지어 무리 한복판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려는 양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대오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행렬의 양옆과 앞뒤에 있는 감시병들의 주먹질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렬의 한가운데는 매서운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군중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일은 대오를 형성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수용소 안에서 가장 절박한 자기 보존의 법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법칙은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치 대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상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 혼자만의 공간. 수용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었다. 잘 알다시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강요된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되기를, 혼자서 사색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 혼자 있는 고독을 열망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요양소로 옮긴 후 나는 한 번에 5분 정도 혼자 고독을 즐기는 흔치 않은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내가 일하는 막사에는 약 50명의 정신착란증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막사 뒤
수용소를 두 겹으로 둘러친 철조망 한 귀퉁이에 아주 조용한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시신 6구를 보관하기 위해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평균 이 정도 사람이 죽는다. 기둥 몇 개와 나뭇가지를 엮어서 세운 임시 천막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수관으로 통하는 구멍도 있었다. 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이 구멍의 나무 뚜껑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곤 했다. 그냥 앉아서 꽃이 만발한 초록빛의 산등성이를 바라보거나 철조망에 마른 목골 그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먼 바바리아의 푸른 언덕을 바라보았다. 나는 간절하게 꿈을 꾸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북쪽에서 북서쪽, 나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구름뿐이었다. 옆에 있는 시체, 이가 득실거리는 그 시체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시병이 지나가는 발소리만이 나를 꿈에서 깨울 수 있었다. 병실에서 부르는 호출이나 새로 들어온 의약품을 받아가라는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깰 때도 있었다. 약이라고 해봤자 아스피린 5알 내지 10알이 전부로 50명의 환자가 있는 막사에서 며칠이면 바닥이 나는 양이었다. 약을 받은 다음 나는 회진을 했다. 환자들의 맥박을 일일이 재보고 상태가 위급한 환자에게 반알씩 주었다.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을 주지 않았다. 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결국 가망 있는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할 약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에게는 격려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나 자신도 발진티푸스에 심하게 걸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을 끌다시피 하면서 이 환자에게서 저 환자로 옮겨가며 그들을 돌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배수구의 나무뚜껑 위에 있는 나 혼자만의 장소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어느 날 우연히 내 친구 3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기 바로 직전, 다카오를 목적지로 하는 대규모 수송 작전이 있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이것을 피해갔다.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 감시병의 눈을 피했던 것이다. 친구들이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조용히 뚜껑 위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순진한 표정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철조망에 자갈을 던지고 있었다. 감시병이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가 간 다음 나는 밑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 최악의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알려주었다. 번호로만 취급받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지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감정이 무뎌진 수용소 사람들도 병든 사람을 이송할 때에는 이곳에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하는지를 느꼈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병자의 몸은 바퀴 2개가 달린 수레에 던져진다. 동료 수감자가 그 수레를 끌고 대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몇 마일이나 걸어서 다른 수용소로 옮긴다. 만약 병자 중에 한 명이 수레가 떠나가기 전에 죽는다 해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수레에 던져진다. 리스트에 올린 번호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번호뿐이다. 오로지 죄수 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번호가 되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번호의 생명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그 번호의 이면에 있는 것, 즉 그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 그의 운명과 그가 살아온 내력, 그리고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은 내가 의사로서 바바리아의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환자를 호송할 때 동행한 적이 있었다. 호송되는 환자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형이 호송자 명단에 들지 못해 뒤에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수용소 관리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간청을 했고 관리인은 마침 수용소에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의 형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 리스트가 정확하게 맞아야 했지만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 형의 번호와 남아있는 사람의 번호를 바꾸면 그만이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자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였다. 환자의 호송을 맡은 사람들이 가진 관심은 환자의 유일한 소유물, 즉 끔찍한 해골 위에 씌워놓은 넝마, 옷뿐이었다. 호송을 맡은 사람들은 뻔뻔스런 호기심을 가지고 호송되는 회교도의 외투나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은 것인지를 살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용소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일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야만 했다. 그들은 절대로 감상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전적으로 감시병들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들 자신을 환경이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운명의 장난.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자 그 후 내 동료들도 모두 이 규칙에 따랐다. 나는 대체로 모든 종류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딱 꼬집어서 질문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만약 누군가 내 나이를 물으면 나는 나이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내 직업을 물었을 때에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의사라고만 대답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처음 아침을 맞았을 때 친위대 장교 한 사람이 점호장에 나타났다.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40살 이하, 40살 이상, 정신 노동자, 기계공 등등 이런 식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탈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었다.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은 다른 막사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줄을 섰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한 다음 내 나이와 직업을 물었다. 나는 또 다른 작은 그룹으로 보내졌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막사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으며 나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룹에 내가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선별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국 나는 처음에 막사에서 내가 속했던 바로 그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이 막사에서 저 막사로 옮겨 다니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몇 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운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병든 사람들을 요양소로 호송하게 될 때 내 이름,
즉, 내 번호가 리스트에 올라갔다. 의사가 몇 명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요양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비슷한 호송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호송되는 환자들이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용소 측에서 호송될 환자 중에서 자원에서 야간반 작업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호송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82명의 사람들이 자원을 해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후 환자 소송 계획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82명은 야간 작업반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야간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2주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두 번째로 환자 소송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 계획이 환자들의 남은 노동력을 쥐어 짜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데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 10시 15분 전에 평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주치의가 다가오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직실에서 얘기를 잘 해두었소. 당신을 리스트에서 빼도록 했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가보시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내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연민의 빛을 띠었다. 마치 내 운명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그는 말없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하는 악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 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난 갈 거야.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유언을 하는 것이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내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 테헤란에서의 죽음. 이튿날 아침 나는 호송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라 가스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이었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들어간 수용소보다 훨씬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던 그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나는 그 전에 수용소에 있던 한 친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수용소의 보안원으로 시체 더미에서 없어진 인육 조각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나에게 말해주었다. 요리 중인 냄비 안에서 찾아내 압수했다는 것이다. 기아에 시달린 나머지 드디어 수용소 안에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모양이다. 내가 때맞추어 그 수용소를 잘 떠난 셈이다. 이것이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한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하인은 주인에게 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승낙을 했다. 하인이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났다. 주인이 발길을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물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대답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지요. 운명을 가르는 결정.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도록 했다. 게다가 심각한 무감각 현상이 팽배해 있었다. 무감각은 수감자들의 감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에도 운명이 자기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어떤 일의 실행을 회피하는 태도는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몇 분 동안 그는 지옥의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문제는 항상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탈출을 해야만 할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까? 나 역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전선이 우리 수용소에 가까이 왔을 때 나에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수용소에 의사 출신 동료가 있었다. 그는 진료를 하는 길에 수용소 밖에 있는 막사에도 들려야 했는데 그가 탈출을 시도하면서 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환자의 증세가 전문의의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진찰해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나를 수용소 밖으로 데려간 것이다.
수용소 밖에서는 저항운동단체의 일원인 한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제복과 문서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식량을 준비하고 배낭을 구하는 데 쓰기로 했다. 먼저 우리는 여자 수용소에 있는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여자들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막사 안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 많은 여자들이 보급품을 받은 다음 서둘러 떠난 것이 분명했다. 넝마옷, 지푸라기, 상한 음식, 깨진 질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떤 그릇은 여전히 상태가 좋아서 꽤 쓸모있어 보이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 여자 수용소에서는 상황이 나빠지자 그릇을 씻기로는 물론 세면대와 변기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수용소에서는 막사 안에 변기를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엄한 규율이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규율을 어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발진티푸스 환자처럼 몸이 너무 쇠약해 도움을 받아도 밖에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그랬다. 내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친구가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그가 외투 속에 배낭을 숨겨가지고 나에게 왔다. 그가 막사 안에서 다른 배낭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가져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어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배낭은 물론 칫솔까지 찾아내는 횡재를 얻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뒤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자의 시신을 보았다. 소지품을 모두 챙기기 위해 나는 내 막사로 뛰어들어왔다. 음식을 받아 먹는 그릇과 죽은 발진티푸스 환자에게 상속받은 낡은 벙어리 장갑 한 켤레, 속기 부호가 쓰인 종이 몇 장이 내 소지품이었다.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회진을 빨리 끝냈다. 환자들은 막사 양쪽에 깔아놓은 널판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환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정말로 살리고 싶었다. 나는 탈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내 고향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도 나갈 건가요?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슬픈 눈초리를 피하기가 힘들었다. 회진이 끝나고 나서 나는 다시 그에게 갔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어쩌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친구에게 함께 탈출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나를 엄습했던 그 불편했던 감정이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갑자기 운명을 내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막사 밖으로 뛰어나가 친구에게 그와 함께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연한 태도로 환자 곁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 친구에게 말하자마자
그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가 고향 친구의 발끝에 앉아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었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전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들을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규모 수송 작전이 진행되었다. 수용소 당직자와 카포들 그리고 요리사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이날 해질 때까지 수용소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잔류해 있던 몇 명의 환자들까지도 모두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밤이 되면 수용소에 불을 지르게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었는데도 환자를 실어 나르기로 되어 있는 트럭이 오지 않았다. 대신에 갑자기 수용소 문이 닫히고 어느 누구도 도망을 칠 수 없도록 철조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와 함께 불태워질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내 친구와 나는 두 번째로 탈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철조망 담장 밖에다 시신 3구를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2사람에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막사에 누워서 고열과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시신을 운반할 때 관으로 사용하는 낡은 세탁통에다가 친구의 배낭을 숨겨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을 옮길 때 내 배낭을 가져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신을 옮길 때 탈출을 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에 2번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막사로 다시 돌아온 후 나는 숲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먹을 빵을 구하러 간 친구를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더 조바심이 났다. 무려 3년을 갇혀 지낸 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전선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상상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친구가 돌아온 바로 그 순간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번쩍번쩍하는 알루미늄 차가 천천히 정호장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사의 대표가 도착한 것이다. 수용소와 수감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는 수용소 가까이에 있는 농가에 숙소를 정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탈출을 걱정하겠는가? 차에서 약상자가 내려지고 담배가 공급되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히며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전선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세 번째 시신을 갖다 묻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밖으로 가져가 파놓은 좁은 무덤에 밀어넣었다. 우리와 동행한 감시병이 갑자기 아주 온순해졌다. 그는 정세가 뒤바뀐 것을 알고 우리의 호감을 사려고 애를 썼다. 시신 위에 흙을 덮기 전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자는 우리의 제안에 따라 함께 기도를 올렸다. 오랜 시간을 긴장과 흥분 속에서 보낸 후 동료의 죽음 앞에서 올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동안 인간의 목소리로 올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 뜨거웠다. 엇갈린 운명. 그렇게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은 자유에 대한 기대 속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일까?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확언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치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용소를 비우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마지막 남아있던 수감자들은 중앙 수용소로 보내진 다음 그곳에서 48시간 안에 스위스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전쟁 포로들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나치 대원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망설이지 말고 트럭에 타라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트럭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심하게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다. 내 친구와 나는 마지막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 그룹에서 13명을 뽑아 끝에서 두 번째로 오는 트럭에 태우기로 되어 있었다. 트럭이 도착하자 주치의가 13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둘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뽑힌 13사람은 트럭에 올라타고 우리 둘은 뒤에 남아야 했다. 놀라고 화가 나고 실망해서 우리는 주치의에게 따졌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변명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탈출을 기도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등 뒤에 배낭을 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가 최초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며칠 동안의 흥분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렸었다. 그러다가 매트리스 위에서 여행에 대비해 옷과 신발을 그대로 입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를 잤을까? 시끄러운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잠이 깼다. 예광탄이 터지고 막사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주치의가 뛰어들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위 침대에 있던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로 내 배 위로 뛰어내렸다. 그 덕분에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깰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선이 코앞에까지 온 것이다. 드디어 총격이 잦아들고 아침이 밝았다. 수용소 문에 있는 깃대에서 하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운명의 신이 우리를 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것이 특히 생사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우리 수용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우리 친구들은 트럭에 실려 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사 안에 갇힌 채로 불에 타 죽었다. 사진으로도 군데군데 불에 탄 동료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또다시 테헤란에서의 죽음을 생각했다.
무감각의 원인. 수감자들의 무감각이 일종의 방어 기세였다는 것 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이 이런 무감각 상태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수감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조함이 이런 무감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면 부족은 밤새 이와 벼룩 같은 것에 시달리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건시설과 위생시설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와 벼룩이 사람들로 꽉 찬 막사 안에서 무섭게 퍼져나갔다. 니코틴과 카페인 부족도 이런 무감각과 초조함의 원인이 되었다. 물질적인 요인 외에 정신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그것은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열등의식에 시달렸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수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계층이 하락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현상은 수용소라는 사회의 구조를 관찰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른 수감자보다 우월한 수감자와 카포, 요리사, 군수창고 관리인, 보안대원은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계층이 하락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약간의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이기도 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질투와 불평을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때로 농담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 카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상상해봐. 내가 알고 있기로 저 사람은 그 전에 큰 은행의 총재에 불과했거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출세한 거야? 계층 하락한 대다수의 사람들과 계층 상승한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일반적인 불안감에 이런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면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긴장이 종종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감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구타 장면을 목격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이 커진다. 나 자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배고프고 피곤한 상황에서 화가 나면 저절로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때가 많았다. 나는 언제나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화로에 불을 지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목가적이었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헛소리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난로 앞에 몸을 쭉 뻗치고 누워서는 슬쩍 해온 감자 몇 알을 역시 훔쳐온 숯불에 구워 먹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한층 더 피로감을 느꼈다. 감각이 둔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발진티푸스 환자 막사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병으로 쓰러진 고참 대리인 대신 그가 하던 일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나에게는 막사를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막사 안에서 검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시로 행해지는 행위는 위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감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 환자들에게 음식이나 약 몇 알 더 주는 것이 도움이 되련만 검열과는 복도 중간에 지푸라기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가 득실거리는 더럽고 다 떨어진 담요가 환자 발밑에 곱게 개어져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수감자들의 운명?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빡빡 깎은 머리에서 모자를 잽싸게 벗는 것과 동시에 발 뒤꿈치에서 찰카닥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막사번호 V1, 9, 환자 52명, 간호사 2명, 의사 1명 이상 없음! 이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이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막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담요를 정리하고 침상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고 침상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애써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쌍한 녀석들에게 소리를 질러대야만 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서는 무감각 증세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조차 실패로 끝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을 때리지 않기 위해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다른 사람이 무감각한 것을 보면, 특히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니고 있던 전형적인 심리적 특징에 관한 문제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은 인간은 철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어떤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아무런 정신적 자유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 즉 인간은 여러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피조물이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인간은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보인 반응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단 말인가? 이론은 물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 즉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의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귀로 듣는 책 그 두 번째 이야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1-31화부터 1-40화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였습니다.